예, 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정철의 관동별곡이라는 가사를 수업하겠습니다. 자, 정철의 관동별곡 하면 뭐 여러분 누구나 다 아실 테고요. 역대 수능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7번 정도 출제됐고요. 뭐 역대 문학작품 1순위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아셨죠? 20여 년 동안의 수능 시험 중에 정철의 관동별곡이 가장 많이 출제됐다는 거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띄워드리고요. 그만큼 뭡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고전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예, 물론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어휘라든가 정서라든가 공부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요. 꼭 똑같은 작품이 안 나오더라도 공부의 어떤 과정을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핵심 정리하시면 이제 유교 사상이죠. 또 애민 사상, 신선 사상, 도교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사상적 배경이 담겨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주제는 이제 관동 지방의 절경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연군, 그렇죠? 유교 정신이죠. 임금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 또 백성에 대한 좋은 정치의 포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서정적이고 유교적이고요. 도교적이면서 상징적, 비유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또 갈래는 기행가사입니다, 여러분. 기행가사고 양반가사, 정격가사입니다. 정격가사라는 건 시조의 끝부분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셨죠? 3543, 사음보요. 그리고 16세기 후반에 정철이 45세 때 지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기행가사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기행가사는 특히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여정, 그 다음에 뭐 견문, 그 다음에 감상, 요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설상 특징에 가시면 이제 시간적 순서, 즉 추보적 구성이라고 하죠. 이런 순서에 따라서 정서도 바뀌면서 갈등이 함축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 4조, 세 글자, 네 글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음보라는 거예요. 사음보. 시조의 그 형식을 이어받은 겁니다. 결사, 마지막에 시조의 종장과 같이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이게 바로 뭐다? 정격가사의 근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표현 방식도 영탄, 대꾸, 운유, 직유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쓰여져 있고요. 우리말의 묘미가 좀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아미, 숭고미, 비장미 같은 이런 다양한 미적 범주도 들어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연물을 또 인간의 삶에 적용시켜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변형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망고대, 흘망봉, 활용서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아셨죠? 예. 자, 한번 내용을 한번 가보실까요? 예. 자,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금강대의 선악입니다. 제가 여정, 견문, 감상 위주로 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화장 어디에 있다? 금강대에 와 있는 겁니다. 금강대에서 뭘 봤어? 선악입니다. 선악. 아셨죠? 여정, 견문. 그렇죠? 그럼 감상이 나오겠죠. 예, 그 세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금강대 맨 위층을 보니까 그 맨 꼭대기에서 보니까 선악이 살고 있는데 새끼를 치고 살고 있어요. 이 선악이. 선악은 이제 두루미죠. 두루미.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학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두루미입니다. 두루미. 춘풍, 옥적성. 자, 춘풍이라는 건 봄바람이고 옥적성은 뭐예요? 옥으로 만든 피리잖아요. 피리 소리.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봄바람 소리가 마치 피리 소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비유를 한 겁니다. 미화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요. 그래서 이 봄바람 소리 때문에 첫잠을 깨었던지 누가요? 선악이. 그렇죠? 예, 첫잠이라는 것은 막 고나게 든 잠을 깨웠단 말이죠. 그렇죠? 예. 호의현상. 자, 호의현상이라는 건요. 흰 비단 저고리와 검은 치마라는 뜻인데요. 이 학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의인법이 되겠죠. 그리고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이 공중에 허공에 솟아뜨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예주인이라는 건요. 그 송나라 때 아주 유명한 시인 그 서호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국에 있는 서호. 여기에 그 학을 자식으로 여기고요. 평생을 살았던 이 숨어 사는 선비 인포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포를 매처 학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화를 부인으로 삼고 학을 자식으로 삼는 자연 친화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나왔느냐? 그건 바로 중요한 건 이거죠. 작가 자신, 즉 정철, 화자 자신을 서예주인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에서의 어떤 만족감, 또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이 모습, 무라일체의 경지를 여기서 느낄 수가 있고요.
이 학을 갖다가 자식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선악이 마치 공중에서 넘나들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치 이 작가 자신을 인포로 여긴 것 같은 그런 그 기분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자연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감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 금강대에서 뭘 보고? 선악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자연 친화, 자연 동화, 물화일체 아셨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진월대인데요. 진월대도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이 관동배곡에서 이 진월대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금강산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금강산의 다채로운 모습에 감탄을 하면서 이 감정을 갖고 있는 거죠. 감상이니까 감탄이죠. 그래서 감상. 그렇죠? 뭐에 어디서 진월대에서 뭘 봤어? 금강산을 봤어. 어떤 마음을 꼈어? 감탄. 이렇게 다 나왔죠. 여정, 견문, 감상. 그렇죠? 이 세 가지 포인트 잡아내셔야 됩니다. 소향로, 대향로. 그렇죠? 예, 작은 봉우리, 큰 봉우리 이겁니다. 향로에 봉우리를 비유한 겁니다. 눈 아래 굽어보고 조망하는 거예요. 정향사, 진월대. 정향사 뒤에 있는 이 진월대에 갔단 말이에요. 진월대. 그래서 고태어는 이제 다시란 뜻입니다. 다시 올라 앉은 말이 이건 앉으니인데 음수를 맞추기 위해서 네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앉으니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산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이는구나. 이 말은 뭐니까 여산은 이제 중국의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산입니다. 그 진면목이라는 건요 참된 모습, 진짜 면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죠 지금? 여긴 바로 진월대잖아요. 그렇죠? 진월대에서 다 보인다. 뭐가 보인다? 금강산의 아름다운 절경들이 다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여산의 진면목이 이 금강산에 오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다? 금강산의 절경을 강조한 겁니다. 아셨죠? 예. 이제 감탄하잖아요. 조화옹, 조물주가 야단스럽게 야단스럽다. 헌사토 헌사시아라는 매우 야단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반복을 써서 강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탄법이 들어가 있고요. 예, 대상을 예찬하는, 그렇죠? 금강산을 예찬하는 모습이고요. 우아미가 나옵니다. 우리 미적 표현 방식 중에 우아미, 그렇죠? 예,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우아미의 표현 방식이 쓰였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날거든 띠지 마나, 섰거든 소띠 마나. 이거 뭡니까? 날면 띠지나 말 것이지 또 날면서 뛴다는 얘기죠. 또 서 있으면 솟지나 말 것인데 솟으면서 또 서 있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이 금강산의 이 행위를 부각하면서 변화무쌍한 봉우리들의 어떤 역동적이고 힘찬 이런 그 움직임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대해꽃법이 쓰였고요. 아셨죠? 예, 중요한 표현이에요. 부용을 꽂아놓는 것 같다. 어디에? 봉우리에. 그러니까 연꽃을 꽂은 것 같고 흰 옥고수를 묶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봉우리가 너무나 눈으로 보기에 시각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갖다가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정적인 이미지죠. 정적인 이미지. 그렇죠? 이미지상으로는 움직임이 없는 거죠. 상태를 나타낸 겁니다. 동명을 박차는 듯. 자, 여기서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동해 바다를 막 박차는 것 같아. 그리고 북극을 괴앉는 것 같아. 괴앉는다는 것은 떠받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쓰러지지 않도록. 그게 결국 뭡니까? 북극성은 임금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 임금이 상징됐다는 얘기는 충신이 떠받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과 충신의 관계, 요거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동적인 이미지가 잘 드러나 있고요. 이 봉우리의 어떤 웅장하고 거대한 모습을 잘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예,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가 잘 조화를 이뤘네요. 높다 망고대요. 망고대가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외로우샤 혈망봉. 그러니까 혈망봉이 외롭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높은 것과 외로운 것이 나왔다라는 얘기는요. 사실 그 혈망봉과 망고대를 의인화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충신들의 어떤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그러한 그 대상들입니다. 아셨죠? 예, 지조와 절개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외롭고 지조가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 자, 여기서 나오는 그 하늘은 북극과 마찬가지로 선조 임금, 즉 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밀어 무슨 일을 살얼이라라는 것은 무슨 일을 알리려고 그렇게 높이 솟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언하려고. 그러니까 임금에게 무슨 직언과 간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충신은 어떻습니까? 주의 눈치 보지 않고 바른 말과 옳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꼭 임금님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구별해서 간언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천만겁 지나도록. 이 겁이라는 거는요, 불교에서 말하는 아주 오랜 그런 세월과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른다. 굽히지 않는다는 건 바로 뭐예요?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만큼 지조가 있고 절개가 있다는 거고요. 너로구나. 그래서 너는 누굽니까? 망고대와 혈망봉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인화하시죠. 너 같은 사람이 또 있는가라고 하면서 지조 높은 충신을 의미하는 거고요. 의인법을 쓰면서 망고대와 혈망봉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리법을 써주면서 이 숭고한 아름다움, 숭고미가 담겨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이제 다음 장면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소로 가볼까요? 계심대로 갑니다. 이제 계심대에서 조망을 하는데요. 선경 후정의 그 방식이 쓰였고 화자가 바라본 풍경과 그에 대한 감흥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계심대에 다시 올라, 이 고태어라는 거는 이제 다시입니다. 다시 올라 중양성을 바라본다. 그렇죠? 이제 바라보는 건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정 순서에서 해석을 하실 때 정확히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계심대에 가서 중양성을 바라본 거니까 중양성을 간 곳이 아니라 그냥 조망 대상이 되는 겁니다. 12,000봉우리를, 자, 우리 금강산 12,000봉이잖아요. 그 역력히, 또렷하게, 뚜렷하게, 명확하게 헤아리니, 세어보니,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봉우리마다 맺혀 있대요. 그리고 산의 끝에마다 서린 기운, 이거 뭡니까? 산의 정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맑은 정신과 기운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맑거든 조티마나, 이 조티라는 건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맑으면 깨끗하지나 말 것을, 또 깨끗하면 맑지나 말 것을. 자, 표현 방식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그만큼 뭐하다? 아주 맑고 깨끗하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화 방식도 연세법이 쓰였고요. 반복법, 대꾸법이 쓰였다는 거, 표현 방식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기운이 뭐예요? 산의 정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흩어내어, 그걸 가지고 가서 인걸은 이제 나라의 인재입니다. 인재. 그래서 만들고 싶다라는 소망이 확실하게 나오죠. 이 어미에서.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우국지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목민간, 즉 공무원으로서의 사회적인 어떤 책무를 인식하면서 이러한 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아셨죠? 공적인 신분임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예. 형용도, 자, 형용이라는 것은 생김새나 이 모양새, 형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태적인 거죠. 그러니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없다,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세는 자세를 얘기하는 건데 동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채롭고요. 아셨죠? 그래서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대상입니다. 천지 삼기실제, 천지라는 거는요, 세상이 만들어질 때 자연스럽게 되었건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눈으로 보니, 직접 보니 유정도 유정하다. 이 주어가 생략되는데 조물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물주의 뜻이 곳곳에 담겨 있어서 매우 정답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셨죠?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이 하늘의 이치가 구현돼서 표현됐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셨죠? 그래서 조물주의 뜻이 이 봉우리마다 또 산에 뜻이 담겨 있어서 정말 정다운 그러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의미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네 번째 보실까요? 네 번째는 어디 갔냐? 이제 활용소로 갑니다. 활용소에서 감회를 느끼고 선정의 포부를 좀 느낍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데요. 그 앞에 너럭바위, 자, 너럭바위라는 것은 넓은 바위, 반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소가 되었구나. 활용소에 온 겁니다. 지금 활용소요. 장소를 아셔야 돼요. 천년노룡은 천년 묵은 늙은 용이라는 뜻이거든요. 구비구비, 어디에? 활용소에, 연못 같은 데 있잖아요. 연못. 구비구비, 여러 번 휘어져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음성 상징어라고 합니다. 이 의태어니까. 서려 있어서, 즉 이 말은 이제 활용소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철 화자 자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셨죠? 천년노룡은 정철 작가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야에 흘러내요. 밤낮으로 흘러내려가 창에 푸른 바다에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풍운을 언제 얻어? 3일후를 내리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 풍운이라는 것은요, 용이, 여기 천년노룡 용이 있잖아요. 이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듯이 이 영웅 호걸들이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기 좋은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때를 내가 잘 얻어서
삼위로라는 건요, 이 가뭄에 시달리는 백성에게 3일 동안 내리는 단비를 얘기하는 거로 해서 이 백성들에 대한 선정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러면서 내가 때를 언제 얻어서 백성에게 선정을 나눌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아셨죠? 예. 음의 이온풀. 자, 그러니까 수능에 여러 번 나왔고요.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시험에 뭐 이게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시험 문제 보면 관동배경이 나왔다 그러면 이 장면은 거의 90% 이상, 100%까지 나온 부분입니다. 아셨죠? 실제 수능에서도 나왔어요. 이 부분이. 음의 이온풀. 자, 음의 이온풀이라는 건요, 이 아주 그늘진 벼랑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이온은 시들었다는 얘기고요. 풀은 민초, 그래서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의 이온풀은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인데 그 자체는 뭐다? 굶주리고 헐벗은 가난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걔네들을 다 살려 내어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헐벗고 이 굶주린 고통받는 이 백성들을 다 살리고 싶다라는 강한 포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리고 숭고하죠. 거룩한 뜻이 담겨있는 숭고미가 담겨있는 거고요. 한자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 얘기하는 도탄지고의 한자성어까지 연관지어서 정리를 하시면 더 좋겠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5번째 장면을 가시면요, 불정대로 갑니다. 불정대로 가서 뭘 봐요? 12폭포를 보고 그 장관에 감탄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마하연 묘길상을 이제 구경하고 이제 지나친 겁니다. 안문제를 넘어 내려가, 그쵸? 예. 외나무 썩은 다리 건너서 이제 어디로 왔다? 불정대로 온 겁니다. 이제 불정대.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장소는 불정대죠. 올라하니는 오르니입니다. 오르니. 어조를 맞추기,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올라하니라고 썼고, 해석하실 때는 이제 오르니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활용서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불정대까지의 이동 경로가 제시된 거죠. 그리고 이걸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정. 천심. 이 천길 낭떠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천심절벽. 아주 높은 낭떠러지의 허공에 세워두고, 이 수직적인 이미지죠. 그렇죠? 예. 은하수 한 큰 구비를 천천히 마디마디 칼로 베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 천심절벽의 폭포의 모습을 지금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래서 12폭포란 말은 없지만, 예. 여기 12구비라는 부분만 나오고요. 폭포라는 것은 이제 추측을 해놔야 됩니다. 실처럼 풀어 헤쳤고 배처럼 걸어져 있다. 그러니까 폭포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이 실과 배는 바로 폭포수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사물들이죠. 그래서 비유를 쓰였고요. 직유법을 썼고 원근법을 썼습니다. 그렇죠? 은하수 큰 구비를 잘라내서 실과 배로 이렇게 보인 걸로 봐서는 원근법이 되는 거고요. 또 구체적인 사물들을 제시하면서 폭포수의 모습을 어때요? 사실감 있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성을 획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도경은 이제 지리책입니다. 지리책 12구비였는데 내가 직접 눈으로 와서 그 현장을 보니까 12구비 이상 여러 개더라, 여러 갈래더라 이겁니다. 그 폭포의 모습이요. 이적설은 우리 당나라 최고 시인 이태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태백이 이제 살아와서 나와 다시 의논하게 된다면 여산이, 자, 이태백이 이제 여산에서 그 아름다움을 막 이야기했거든요. 여산폭포 있죠. 예, 그걸 만약에 여기는 어디예요? 불정대죠. 12폭포가 있는 여기보다, 도고는 이제 비교 부사격 조사고요. 여기보다는 낫다는 말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부심과 당당함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여산과 비교를 했죠. 또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 즉 12폭포의 아름다움을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고요. 시구에서 등장하는, 즉 이태백이 시에서만 등장하는 그런 폭포가 아니라 나는 눈으로 와서 현장에서 보고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이 작가의 개성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현실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려는 그런 의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관동별곡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가사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요. 어렵다고 피하시면 안 되고요. 많은 학생들이 관동별곡만 나오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예, 굉장히 하다 보면은 굉장히 쉽고요. 오히려 더 이걸 함으로써 다른 작품들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